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9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9주차 2교시에는 영화 리터러시 얘기하고 있죠? 네, 영화 리터러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영화란 무엇인가? 네, 영화의 구성 요소. 영화의 구성 요소는 카메라, 그다음에 스크린, 네, 관객, 자본. 예전에 스크린이라는 것은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성한 것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 위상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우리 극장에서 꼭 스크린에 영사되는 그 화면을 통해서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네. 그 카메라, 스크린, 관객, 그리고 자본. 영화란 무엇일까요? 자, 앙드레 바장이라는 어, 사람이 있는데, 18년에 태어나서 5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완전한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분이기도 하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도 이분이 쓴 책이 뭐 영화를 하는 분들은 뭐, 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양대리 반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쓴 책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 뜻은 앙드레 바쟁을 영화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 영화는 세계로 열린 창문이다. 앙드레 바쟁이 한 말인데, 영화는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현실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 단순한 현실의 재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본다 이런 말이죠.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본다는 뜻이죠. 네. 영화는 세계로 열린 창문이다. 영화란 언어이다. 크리스티앙 메츠. 네. 영상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화란 하나의 언어이다. 영화는 거울이다. 장 루이 보드리.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가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보고 싶은 현실을 비춘다. 영화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지만 영화엔 우리의 욕망과 판타지가 투영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 좀 어려워서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는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그 현실 자체를 볼 수 있다. 이 말하고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보고 싶은 현실을 비춘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욕망과 판타지가 투영되어 있다.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가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울이 반사하는 이미지가 현실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지만 사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어떤 욕망이 이미 그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생겨 보이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서 거울을 보면서 와 정말 나 멋있지 않냐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멋있잖아요. 똑같아요. 반대로 내가 나의 거울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나 괜찮게 생겼는데 어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의 모습이 낯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나의 모습 어떤 거 볼 때는 사실은 나의 뭐 어떤 보고 싶은 욕망, 욕구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을 100%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걸 공부할 때 처음에 이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100%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내가 보고 싶은 면을 보는 거예요. 영화 리터러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영화 리터러시의 요소, 영화에 대한 이해 능력, 다양한 영화를 선택하는 능력, 영화에 대한 비판적 감상과 분석 능력, 다양한 영화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 리터러시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리터러시, 영화의 반전, 결말에 대한 해석, 영화에 대한 제작 정보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영화 리터러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화의 반전, 나 이해했어. 결말에 대해서 나 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또 영화에 대한 제작 정보가 또 나 많이 알아. 라고 해서 영화 리터러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화 리터러시를 영화에 대한 지식이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터러시 역량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자기 개발이나 뭐 스펙처럼 인식되기도 하죠. 실제로 리터러시 역량이라는 것이 근데 영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또 그냥 일반적인 리터러시 마찬가지겠지만 주어진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체와 대화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바로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매체와 대화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리터러시입니다. 자, 영화는 미래의 캔버스다. 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만든 셀린 시아마 감독이 영화 리터러시는 단지 주어진 영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캔버스에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를 그린다라는 거죠. 영화는 캔버스에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거다. 우리 미래와 관계된 이야기다. 프랑스 영화 감독 아네스 바르다. 영화는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늘 퍼즐 조각 몇 개는 없다. 그 퍼즐 조각 몇 개는 누구의 몫입니까? 관객의 몫이겠죠. 결국 영화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생각과 감정이다. 관객은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다. 관객은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다양한 영화를 만나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영화를 만나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 이게 영화 리터러시라는 것입니다. The Best Movies of Decade, 영화 전문업체 인디바이어. 오늘날 영화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단순한 오락으로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당한 사색의 도구, 사색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f who we are. 우리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 vision of who we want to be. 현실을 포착하는 방법, a way of capturing reality.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 a way of changing reality. 그래서 이 영화가 미래와 관계된 것이고 또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읽어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이것의 의미가 곧 리터러시죠. 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표현한다.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 그렸듯 이제 영화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또 소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 프랑스와 트리포. 하나의 영화를 자주 봐라. 리뷰를 써보자. 적극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 이분은 강조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와 트리포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만드시는 분이죠. 자, 영화를 하이퍼텍스트로 이용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우리가 영화도 있고 물론 책도 있지만 영화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돌프 아이만의 어떤 개념까지 제가 확장해서 그래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한나 그랜트의 예루살렘에서의 아이만이라는 또 책을 또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 실제 그리고 이제 한나 그랜트라는 영화도 있고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도 있죠. 네. 그리고 아이만 쇼라는 영화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한나 그랜트, 오퍼레이션 피날레, 아이만 쇼 세 개는 봤고 진념의 검사 프리츠 바브는 못 봤는데 우리 이것을 어,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뭐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이퍼텍스트로 우리가 뭘 봤는데 연관되는 게 있어. 그럼 또 옆에 거 또 보고 그리고 연관되는 게 있으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아이만 뭐 책에 잘 나와 있지만 아돌프 아이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의 이제 한나 슈비츠 그 여자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자를 알게 되고 자신이 그걸 깨닫게 되자 이제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제 걸로 해서 결말이 되는데 어 근데 아돌프 하이만은 뭐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거죠. 본인 자체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책과 연관지어서 영화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정현 배우가 이제 거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최은의 1988년 작품인 저기 소리 없이 한입 꽃잎이 지고라는 이 소설을 이제 원작 소설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작 소설이 있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소설을 읽어가면서 더 깊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완득이도 그렇고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우아한 거짓말도 그렇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도 그렇다는 거죠. 네. 책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다. 영화를 단순히 산업이나 예술로 정의내리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영화 산업, 단순한 영화 예술 이렇게 하나의 예술 장르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컸다. 우리 삶의 사실은 큰 일부가 되었다 이거죠. 영화 상업 플러스 종합 뉴스 그러면서 가장 대중적인 이제 문화생활이죠. 네. 우리 삶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리뷰까지 이제 써봐야 하잖아요. 영화 또 글을 써봐야 되니까, 실제 여러분들도 글도 쓰셨고, 그리고 영화 글쓰기도 간단하게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글쓰기는 일단 영화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사실 욕구가 그 열망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굳이 나는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안 쓰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죠. 나 영화를 한번 봤는데 표현 한번 해보고 싶다. 글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 글쓰기와 일반적인 글쓰기와 영어 글쓰기의 차이는 없어요. 훌륭한 영어 글을 쓰는 것과 좋은 글쓰기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다. 좋은 글쓰기에 좀 더 구체적인 하위 영역의 글쓰기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어 글쓰기의 첫 번째는 좋은 글쓰기 연습이다. 자, 그리고 메모는 나의 힘. 영화를 보고 나면은 꼭 무엇을 적어보자. 수무자평도 가능하고 하나의 문장도 가능하고 단순 메모도 괜찮다. 건축학개론 보고 나서 와 수지가 예쁘다.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모든 위대한 글들은 모두 한 문장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학은 소중하다. 영화 글쓰기가 꼭 분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지만 영화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글로 남을 때도 있다. 정말 좋은 글들은 때로는 사적인 순간에 빚어진다. 영화에 관한 글을 쓸 때 또한 필요한 것이 나의 경험이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영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자신의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 분석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말자.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내가 감동을 먹었어. 그러면 자신이 받은 그 감동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웃을 때 어, 관객에게 불과하지만 왜 웃는지 궁금해할 때 전문적인 영화 글쟁이 한 발 더 다가가게 됩니다. 내가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왜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까? 라고 궁금해할 때는 우리가 영화 글쟁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얘기죠. 자, 글쓰기의 기본, 맞춤법과 비문 이런 거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제목의 중요성, 뭐뭐를 보고 뭐뭐를 읽고 이런 건 제목이 아니고 내가 제목을 한번 달아보자. 제목을 다는 것이 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제목을 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내 글이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되고 원고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자, 문장의 길이.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문장의 길이는 짧게 단문 쓰기를 해야 된다. 자,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아니, 길어도 좋은 문장이 있지만 그건 쓰기 힘들다. 그러므로 일단 짧게 쓰는 연습을 해보자. 생각보다 많은 글쓰기 수강생들이 첫 문장을 시작하지 못해서 고민하지만 막상 쓰다 보면 끝내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해서 그리고 그러므로 등 접속사를 이어가며 너무나 긴 문장을 써내곤 한다. 한 문장엔 하나의 생각을 담는다. 우선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기본이 어렵다. 노력해야 한다. 아래의 글은 영어 비평 동아리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이렇게 짧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 이는 이후에 다루게 될 문장의 호흡과 또 연관된다. 누군가 흙을 파헤친다. 다급해 보인다. 불빛이 비친다. 손전등을 갖고 무언가 찾는 듯하다. 흙을 조금씩 파헤쳐 갈수록 불빛이 환하게 비친다. 이 불빛은 곧바로 자동차 라이트 불빛으로 바뀐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주인공은 뺑소니를 저지른다. 주인공은 뺑소니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돈다. 짧은 문장으로 잘 썼죠? 다 짧은 문장인데 잘 썼다는 뜻입니다. 단문 쓰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줄거리 요약. 영화 글쓰기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거, 줄거리 써야 되느냐, 얼마큼 써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궁금해 하시죠? 600자 이내로 줄거리를 써보자. 제한된 글자 수로 글 쓰는 것 자체가 글쓰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줄거리를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예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포털 사이트나 영화 관련 사이트와 그 줄거리, 내가 쓴 줄거리가 같다면 줄거리를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것만 써도 된다. 그렇지만 독자의 이해 정도는 조금 고려해가면서 쓰자.
영화 글쓰기에 줄거리를 쓴다면 그것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그런 내용에 부합하도록 써야 한다. 네. 끝맺기. 글의 끝은 마지막 문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문단에 앞서 버려놓았던 사고의 팽창이나 흐름들을 정갈히 담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견, 글쓴이의 바람, 단어 등의 정리도 또 좋겠죠. 영화 분석에는 캐릭터 분석, 미장센 분석, 서사 분석, 기법의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다 다루기는 어렵고 네. 영화 글쓰기와 영화 분석, 영화에 대한 나만의 분석, 나만의 독창성,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나만의 독창성이죠. 분석이라는 객관성, 설득력이 있거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주관성이 다 잘 들어가야 된다. 균형감 있게. 독창성이 주관성이랑 객관성,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주관성, 독창성, 나만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아까 그 앞에 나온 이 캐릭터 분석, 미장센 분석, 서사 분석, 기법의 분석 중에서 캐릭터 분석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다. 평면적 인물, 몰부나 흥부 또는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 같은 인물. 지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착하기만 하다. 성격에 변화가 없는 거죠? 평면적 인물입니다. 캐릭터 분석의 욕망을 자극하는 인물의 유형은 입체적 인물이죠. 성격이 막 변화해야 하죠. 변하지 않는 인물들은 별로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싶은 욕망이 없죠.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인물들일수록 눈길을 끌고 분석의 욕망을 붙이습니다. 또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것이 영화 글쓰기의 주제가 될까? 그냥 재미있는 거, 마음에 울리는 거, 느끼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네. 영화 글쓰기에서 중요한 거. 타인의 공감을 얻어내는 글을 쓰는 것은 모든 글쟁이들의 바람이죠.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철저히 공감하는 자신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자신이 먼저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화를 대충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몰입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역지사지 심정으로 보고 또 작은 것을 크게 한번 침소봉대. 침소봉대 보통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영화 이런 평을 할 때는 어, 침소봉대 해보자. 작은 것을 한번 크게 생각해보자. 그죠? 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신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들이 보신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거.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침묵이 가지는 무게를 깊이 있게 다룬 영화다. 15살 소년 마이클과 중년 여성 한나의 관계는 처음에 낯설지만 책을 매개로 한 그들의 소통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나가 나치 전범 재판에 피고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대학생이 된 마이클은 그녀의 과거를 마주하면서 큰 혼란을 겪는다. 특히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그의 선택은 네, 아이고, 어, 음, 한나가 나치 전범 재판 피고로 등장하면서 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그녀의 선택은 관객에게도 깊은 고민을 던진다. 과연 정의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책 읽기라는 행위는 영화 속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이 이해를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그려진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며 마주하는 도덕적 갈등과 그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침묵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깊이 있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이 써주셨는데 좀 짧지만 잘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학생분이 써주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줄거리를 과감하게 생각해서 써주셨다는 게 가장 사실 마음에 들어요. 네. 줄거리를 다 아주 뭐 자세하게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음,
15살 소년 마이클과 중년 여성 한나의 관계는 처음에 낯설지만 책을 매개로 한 그들의 소통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기서 내가 바로 건너뛰어버렸죠? 한나가 나치 전범 재판에 피고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줄거리를 생략해서 써주신 부분 뒤에를 좀 더 길게 써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쓰셨습니다. 네, 다음 분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죄, 책임,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한나와 미엘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우연 속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글을 모르는 여인과 책을 읽어주는 소년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혹은 문맹으로 인해 겪는 일상 속 불편함을 다른 정도일 거라 가볍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을 넘어서 독특한 형태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 한나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주는 소년과 그 이야기를 듣는 여인이라는 설정이 낭만적이고 신비롭게 느껴졌지만, 분관 이후 한나가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될 결정적인 이유가 단순히 문맹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뒤집어 쓴 그녀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보호 본능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장면을 통해 영화는 무지도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한나는 교육받지 못해 스스로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에 통찰조차 없이 그저 시켜서 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반면 미하엘은 한나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고 결국 그 또한 도덕적 책임으로 자르지 못한 인물로 남는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영화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한 개인의 선택, 죄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묻는 작품이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나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떤 인간도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네. 그래서 잘 쓰셨고요. 새로운 또 무지도 뭐 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본다고 했고, 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한 개인의 선택, 죄의 무게, 그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보는 작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써주셨습니다. 네. 다음, 자, 네. 이 영화는 미하엘이라는 소년이 15살일 때 36살 여자인 한나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된다. 한나는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를 매료되게 만들며 둘은 감정적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사라지게 되며 몇 년 후 미하엘은 대학생이 되며 법학을 공부하게 되며 이 부분 좀 어, 단문 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를 매료되게 만들며 둘은 감정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사라지게 된다. 몇 년 후 미하엘은 대학생이 되어 법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한나는 전범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미하엘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아, 미하엘은 한나가 알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미하엘은 한나의 과거를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였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어서 문장이 좀 너무 길어요. 이 부분 조금 단문 쓰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단문 쓰기. 네.
이 영화에서 주제는 죄, 그리고 용서, 주제는 죄, 그리고 용서, 과거의 짐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죄와 형벌에 대해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인간성을 대입한 용서의 사이의 간극을 깨달으며 한나는 자신이 이 책을 읽어주는 동안 겪었던 감정적 고립과 무지로 인해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세대 간의 이해 부족 또한 다루고 있었다. 단순하게 한나의 범죄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죄 용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다. 미하엘과 한나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며 보는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영화였다. 내가 과거와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다. 네. 이 영화를 보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과 깨달은 것들도 많았다. 첫 번째로 과거의 짐을 조금은 덜어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나의 과거처럼 나는 과거에 지은 잘못이나 후회가 분명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과거를 부정하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실수를 직면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거를 계속 숨기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갉아먹고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다. 여기서 지금 계속 뭐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미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나는 미하엘에게 죽음을 맡기던 많은 고백을 했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미하엘은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법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나의 과거에 부담을 덜고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이해이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이해 부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행동만으로 평가하면 안 되며 기억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화의 얘기에도 단순히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와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잘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신 글 세 편의 글을 살펴봤네요. 세 편의 글을 살펴보는 것까지 해서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